오늘도 놀라운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아마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겁니다. 대만의 공무원이 한국 때문에 심각한 고충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떤 이유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한국과 대만 그리고 태국 간의 관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대만 이민청에서 일하고 있는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신 후에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차이웨이는 대만 타이베이에 위치한 이민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의 직업은 이민관리 담당자로서 매일같이 수많은 출입국 데이터를 분석하고 불법 체류자들을 추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동안 그는 매일 밤 야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로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 때문이죠. 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차이웨이는 매일 쏟아지는 민원 서류 더미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쌓인 서류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눈을 감고 말했죠. 이건 정말 민폐 중의 민폐야. 한국 때문에 우리 대만이 이렇게 큰 피해를 보고 있다니 말이야. 차이웨이의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는 쉬지 않고 울리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도 또 다른 불법 체류자 관련 민원 전화를 받아야 했습니다. 차이웨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법 체류자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죠. 차이웨이는 혼잣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이 태국인을 단속하는 바람에 그 여파가 고스란히 우리 대만에까지 미쳤어. 차이웨이는 최근 한국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들이 대만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만은 태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어서 태국인들이 쉽게 대만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태국인들이 한국 대신 대만을 우회 경로로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한국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 어려워지자 대만에서 먼저 적법한 체류 신분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한국 비자를 받기가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태국인 경유자를 더욱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이 태국인들은 한국으로 들어가는 것에 실패하고 대만에 불법 체류하게 됩니다. 차이웨이는 이를 두고 태국인들이 대만에 눌러 앉으면서 불법 체류자 문제가 우리 대만에 엄청난 골칫거리가 됐다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차이웨이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국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태국인들이 한국으로 와서 불법으로 체류하는 일이 급증했습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체류하며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많아지자 한국 정부는 태국인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차이웨이는 한국의 단속이 얼마나 갑작스럽고 강력하게 이루어졌는지 놀라워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태국인들을 갑자기 이렇게 엄격하게 대하기 시작하면서 태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어. 그들이 한국에 들어가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 한국은 태국인들에게 관광 비자를 받는 절차를 훨씬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차이웨이에 따르면 태국에서 한국으로 가려는 사람들은 돌아가는 비행기 표와 숙박 예약 확인서는 물론 구체적인 관광 계획까지 세세하게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태국인들이 단순 관광을 가장해 불법 체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단속을 강화하자 태국인들은 대만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우회 경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대만은 태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어 태국인들이 쉽게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태국인들이 대만에 입국해 그곳에서 체류 신분을 얻거나 위조 서류를 이용해 한국으로 가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차이웨이는 한국의 조치가 이해는 가지만 그로 인해 대만이 불법 체류자 문제를 떠안게 됐다며 한탄합니다. 한국은 자국의 치안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강하게 단속을 한 거겠지. 하지만 그 여파가 고스란히 대만으로 몰리고 있어. 태국인들이 한국으로 바로 못 가니까 우리 대만으로 우회하고 있잖아. 차이웨이는 요즘 공원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 태국인들을 자주 마주치고 있습니다. 대만 곳곳의 공원이나 야외 공간에서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태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태국에서 대만으로 온 뒤 한국에 가려는 계획이 실패하면서 대만에 남아 불법 체류자가 된 이들입니다.
차이웨이는 한번 직접 공원에서 생활하는 태국인들을 조사하러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태국인들은 자신들이 원래 한국에서 오랫동안 불법 체류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다가 단속에 걸려 태국으로 강제 송환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한국에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대만을 경유해 한국으로 가려 했지만 그 시도마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차이웨이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 또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다시 가야 해요. 우리의 생활 터전이 모두 한국에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눈에는 절망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차이웨이는 이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대만에서도 이들은 불법 체류자일 뿐이야. 우리도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답이 없어 보이네. 대만 정부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는 대만 전역에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을 추적하고 단속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타이베이뿐만 아니라 타이중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불법 체류자들이 공공장소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이웨이의 부서로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이웨이는 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력과 자원이 필요해. 하지만 우리에겐 그 모든 것이 부족해. 그래서 빠르게 대응할 수 없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 한국처럼 태국인들의 입국을 더 까다롭게 할 수도 없고 말이야. 대만 내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들은 비밀 고용 네트워크를 통해 숨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이웨이는 최근 타오위안 지역에서 대규모로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한 공장이 적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던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태국인 불법 체류자였던 것입니다. 이 불법 체류자들은 위조 서류를 사용해 임시 체류를 연장하거나 불법 브로커를 통해 은밀하게 고용되었습니다. 차이웨이는 말합니다. 이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어. 추적하고 단속하려고 해도 그들은 점점 더 깊이 숨어들고 있거든. 정말 잡기 어려워지고 있어. 이렇게 대만 곳곳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증가하면서 대만 사회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불법 체류자들이 생활하는 공원이나 거리에서 위생 문제와 안전 문제를 우려하고 있으면 차이웨이의 부서로는 시급히 해결해달라는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웨이는 절박한 현실을 호소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 인력도 부족하고 불법 체류자들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어. 이 상황에서 우리 이민청은 더 이상 빠르게 대응할 수 없어. 그저 문제만 쌓여가고 있을 뿐이지. 차이웨이는 한국이 부럽다고 말합니다. 한국은 이미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지문 인식 시스템과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해 불법 체류자들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그들의 출입국 기록을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차이웨이는 한국의 대응 방식이 부러우면서도 동시에 원망스럽다고 말합니다. 한국은 자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정말 탁월해. 그들의 대응 방식은 우리가 따라가고 싶어도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고도화되어 있지. 그런데 그로 인해 대만이 이렇게 큰 피해를 보고 있으니 솔직히 말해 원망스럽기도 해. 차이웨이는 한국의 지문 인식 시스템을 살펴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은 모든 외국인이 입국할 때 지문과 얼굴 사진을 제공해야 하며 그 정보는 출입국 관리국의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정보는 불법 체류자나 범죄 연루자가 있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죠. 차이웨이는 한국의 이 시스템이 정말 효율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대만에도 지문 인식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한국처럼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하거나 정교하게 운영되진 않아. 그래서 불법 체류자들이 도망가도 추적하기가 힘들어. 한국은 그에 비해 정말 대단해. 불법 체류자들이 쉽게 숨거나 이동할 수 없게 만들었으니 말이야. 차이웨이는 또한 얼굴 인식 기술을 결합한 CCTV 감시 시스템에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CCTV를 통해 불법 체류자들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출입국 관리 시스템과 연동되어 불법 체류자가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경고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이웨이는 말합니다. 이런 건 정말 영화에서나 나오는 장면 아니야?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게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니 믿기 어려워. 대만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한국처럼 정교하고 고도화된 시스템은 아니었습니다. 대만의 시스템은 성능이 떨어지고 불법 체류자를 추적하는데 한계가 많습니다. 차이웨이는 말합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싶지만 현실은 그저 모양새만 갖춘 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상태야. 알면 알수록 박탈감이 느껴질 뿐이야. 한국의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출입국 기록, 비자 상태, 범죄 기록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데이터는 출입국 관리국, 경찰, 세관, 법무부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차이웨이는 이를 보고 우리는 여전히 발로 뛰며 불법 체류자들을 하나하나 찾아야 하는데 한국은 시스템을 통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 정말 부럽다고 말했습니다. 차이웨이는 한국의 첨단 기술과 효율적인 대응을 보며 대만도 언젠가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왔겠지. 그 결과가 지금의 출입국 관리 체계로 이어졌으니 말이야. 대만도 언젠가는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겠지? 그는 대만의 미래에 대해 낙관하면서도 현실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대만 정부도 불법 체류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그 과정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이웨이는 말합니다. 한국처럼 기술력과 제도를 발전시키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 하지만 우리도 이제는 변화를 시작해야 해. 그래야 대만도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테니까. 차이웨이는 지금도 매일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그는 때때로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차이웨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 다른 태국 관련 뉴스입니다.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온 한 남성.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마치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다 입술을 꽉 깨물며 경찰관을 향해 섰습니다. 자수하러 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는 순간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는 남성의 모습을 보고 경찰관은 잠시 말문을 잃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대체 이 남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출신의 카이입니다. 여러분께 고백할 이야기는 결코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 진심을 담아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과거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모집하고 그들의 불안과 절박함을 이용해 돈을 벌던 브로커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선택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끝내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저의 과거를 반성하며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태어나 자란 곳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지만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농사만으로는 생활을 이어가기 힘들어졌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부모님께서 열심히 일하시지만 늘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며 자라왔습니다. 동생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우리 가족은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야만 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지었지만 그마저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른이 되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국 안에서는 더 이상 희망을 찾기 어려웠기에 해외로 나가 돈을 벌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가족들에게 약속했습니다. 해외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와 부모님을 도울 것이고 동생들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인터넷에서 한국의 일자리를 찾았고 한국에 가기 위한 비자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모든 일이 제게 큰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불법적인 일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돈을 벌고 다시 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으니까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서 내린 순간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도시, 수많은 사람들,
복잡한 지하철과 도로. 제 주변은 온통 새로운 환경이었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마치 리아가 된 것처럼 불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딘가에 가야 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숙소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몇 날 며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나와서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작은 섬유 공장에서 일을 구하게 되었죠. 그때 저는 정말 안도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여러 번 다짐했어요. 공장에서의 일은 생각보다 고된 일이었습니다. 주로 대형 원단을 나르는 일을 맡았는데 매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야 했죠. 온몸이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었고 팔과 다리는 늘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일한 돈을 모아 부모님께 보낼 때마다 제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일하면서도 매일 밤에는 한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거나 동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큼만이라도 한국어를 잘하고 싶었거든요. 일하면서 조금씩 한국 생활에 적응하게 되었고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역시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처음엔 낯설고 두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치안은 저를 정말 놀라게 했습니다. 밤늦게 혼자 길을 걷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태국에서는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는 것이 위험할 수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울의 공공서비스나 교통 시스템은 정말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어서 외국인인 저도 불편함 없이 길을 찾고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정리되어 있고 사람들도 저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한국에서의 생활이 행복했습니다. 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태국을 떠나오긴 했지만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주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에 대해 정말 깊은 존경심을 가졌습니다. 이곳에서 열심히 일하면 정말 미래를 바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매일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안정된 생활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대형 원단을 나르다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그날은 정말 불길했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일을 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허리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근육통인 줄 알고 참으려고 했지만 점점 통증이 심해졌고 결국에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졌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제겐 병원비를 감당할 돈이 없었습니다. 병원비를 걱정하느라 결국 치료를 받지 못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허리 통증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공장에서는 저를 더 이상 고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많이 배려해 주었지만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저를 계속 고용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렇게 저는 일자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후 제 삶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허리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돈을 벌 수 없으니 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결국 이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걸까? 제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가 처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일자리를 제안했죠. 불법 브로커 조직의 일원이었던 그 남자는 제가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저를 스카우트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대는 것이 두려웠고 저는 가족에게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돈이 필요했고 허리는 점점 더 아팠으며 어디에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브로커 조직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처음 제가 맡은 일은 비교적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주로 태국에서 온 새로운 이민자들에게 취업을 알선하고 그들의 서류를 정리해주는 일이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일이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더 위험한 일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브로커 조직에서 요구하는 일은 점점 더 어두운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합법적인 서류만 만들던 초반과 달리 이제는 가짜 서류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위조된 결혼 서류, 가짜 고용 계약서 등을 만들며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것처럼 꾸며주어야 했습니다. 처음 위조 서류를 만들 때 제 손은 떨렸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라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불안감과 죄책감을 느꼈지만 제 손에 들어오는 돈은 그러한 감정을 잠재울 만큼 컸습니다. 저는 점점 더 돈에 중독되어 갔습니다. 이건 가족을 위한 일이야.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잘못된 길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어린 아들과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여성은 남편이 한국에서 일하다 사고로 사망했고 이제 막대한 병원비와 남편의 빚을 떠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녀는 저에게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게 서류를 만들어주세요. 그녀의 간절한 부탁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선 그 순간조차도 차가운 대답이 나왔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테니 수수료를 준비해 주세요. 저는 그녀의 불행을 외면하며 그녀에게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 여자는 울면서 돈을 건넸고 저는 속으로 끓어오르는 죄책감을 억지로 무시하며 그 돈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끝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죄책감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뎌져 갔습니다. 조직에서 더 많은 일을 맡겨오고 그만큼의 돈이 손에 들어왔을 때 제 내면의 목소리는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마치 저는 기계처럼 위조 서류를 만들어내고 태국에서 온 불법 체류자들을 한국으로 몰래 들여보내기 위해 거짓말을 반복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경찰이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올 때면 제 속에서 불안이 슬며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직의 다른 멤버들은 그저 웃으며 말했죠. 괜찮아, 한국 정부가 단속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언제까지나 이럴 순 없어. 몇 달만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우린 계속 돈을 벌 수 있어. 그들의 말에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안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의 단속은 생각보다 더 강력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곳곳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체포되었고 브로커 조직들에 대한 검거 소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직 내에서도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죠. 한때는 자신만만하던 조직원들도 이제는 점차 경계를 강화하며 은신처를 옮기고 서로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드디어 제가 속한 조직의 한 숙소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이젠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죠. 숙소가 적발된 후 조직의 분위기는 더욱 살벌해졌습니다. 누구든지 경찰의 추적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서로에 대한 불신도 깊어졌습니다. 일부 조직원들은 이미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경찰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며 더욱 숨어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하루하루를 두려움 속에서 보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모든 상황이 저를 해방시킬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끝낼 수 있을지도 몰라. 라는 희망과 함께 두려움이 뒤섞였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이제는 이 어둠 속에서 빠져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전부터 조직을 떠나고 싶었지만 가족이 위험해질까 두려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경찰의 단속에 걸려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컸고 그보다는 제가 저지른 잘못들에 대한 죄책감이 저를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길, 저는 필사의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조직에 발각되면 저는 목숨조차 보장받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조직원들 중 몇 명은 이미 경찰의 감시망에 들었지만 여전히 일부는 도주를 시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 저를 찾으려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서자 제 다리는 떨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저는 속으로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정말로 자수를 해야 할까? 다시 돌아가면 안 될까?
그러나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였습니다. 저는 경찰관 앞에 섰고 자수하러 왔습니다. 라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순간 뜨거운 눈물이 제 눈에서 쏟아졌습니다. 경찰관은 처음엔 당황한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초지종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러나 숨김없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브로커 조직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서류를 위조하고 불법 체류자들을 한국에 밀입국시켰는지, 그리고 조직의 다른 멤버들이 어디에서 활동하는지까지 세세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은 제 자수를 받아들였고 그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빠르게 조직의 몇몇 핵심 인물들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체포되었을 때 저를 본 순간 욕설과 협박을 퍼부었습니다. 내가 우리를 배신했구나. 이게 끝인 줄 알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될 거야. 태국에 돌아가면 넌 가만두지 않겠어. 그들의 분노에 저는 몸을 떨었지만 이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 순간이 필연적이었으니까요. 조직의 몇몇 주요 인물들이 검거된 후 저는 강제 송환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태국으로 돌아가기 전 저는 인천공항에서 마지막으로 한국의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들면서도 제가 한국에 끼친 피해에 대한 죄책감이 다시금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꿈과 희망을 품고 도착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꿈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태국에 도착한 후 저는 철저히 고립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저와 거리를 두었고 이웃 사람들은 저를 비난하며 배척했습니다. 제가 불법 브로커로 활동했다는 소식은 이미 퍼져 있었고 사람들은 저를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위험한 사람으로 범죄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하지만 더 저를 괴롭게 만든 것은 태국 사회의 변화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인해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을 혐오하고 배척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졌고 심지어는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기회를 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태국인들이 저 같은 불법 체류자 때문에 한국을 오해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제 잘못된 선택이 태국과 한국 간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자 죄책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그들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결코 차별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같은 외국인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따뜻하게 대해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과거와 제가 저지른 일 때문에 저는 너무 초라한 존재가 되었고 제대로 목소리를 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태국으로 돌아온 이후 불법 체류자 문제와 브로커 조직의 실태를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수하지 않은 불법 체류자들과 브로커들에게 연락을 시도하며 그들에게 자수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들이 더 이상 잘못된 길을 걷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한국의 현실을 설명하며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것이 결국 더 큰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많은 이들이 제 말을 듣지 않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회유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가 저지른 죄를 조금이나마 속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 끼친 피해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은 저에게 기회를 주었고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던 나라였습니다. 이제 저는 남은 삶을 바쳐 더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고 한국과 태국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 사회에 끼친 피해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무겁고 복잡하셨을 것 같습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는 한국 사회와 국제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의 단속 강화와 그로 인한 반응은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람들의 삶과 국가 간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앞으로도 한국의 숨겨진 이야기들과 놀라운 사실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